양아치들이 소매를 잡아채며 낄낄거렸다. 수업 끝나기 전에 턱뼈를 부러뜨렸지. 김지혜는 차가운 철제 사물함에 등을 기대고 복도를 가로지르는 학생들의 흐름을 바라봤다. 마치 건너갈 수 없는 강물 같았다. 강원도 춘천의 강변고등학교에 온 지 석 달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초대받지 못한 대화 속을 떠도는 유령 같은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피닉스에서 춘천으로 정은을 오면서 그녀는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녀의 약간 그을린 피부와 조용한 태도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의 검은 구름 한 점처럼 눈에 띄게 만들었다.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기고 화학 교과서를 집어들었다. 그 무게는 그녀의 작은 손에 익숙했다. 키가 겨우 150cm 남짓하고 강한 바람에도 꺾일 듯한 체구를 가진 지혜는 일찍이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을 배웠다. 고향에서는 그저 군중 속의 또 다른 얼굴이었을 뿐이었다. 여기서는 할머니의 자장가에서 물려받은 희미한 사투리 억양이 있는 전학생이었다. 어디쳐가 이주민년. 그 목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그녀의 생각을 꿰뚫었다. 박철수가 그녀의 사물함 앞에 서서 1교시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 그의 야구 점퍼는 강변고 야구팀을 3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끈 넓은 어깨에 꽉 끼었다. 그의 뒤에는 늘 그렇듯이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잔인한 미소를 짓는 최민준과 아름다움에 가시가 돋힌 김수진이었다. 지혜는 교과서를 꽉 쥐었다. 실례합니다. 수업에 가야 해요. 철수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공허했다. 저거 들었어? 지가 공손한 줄 아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숨결이 그녀의 얼굴에 뜨겁게 느껴졌다. 여긴 대한민국이야, 아가씨. 한국말을 써야지. 한국말 하고 있어요. 지혜는 복도의 웅성거림 속에서 겨우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전혀 그렇게 안 들리는데.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서 멕시코 말로 뭐라도 해봐. 멕시코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의도했던 것보다 강하게 나왔고 그녀는 즉시 반항적인 기색을 드러낸 것을 후회했다. 수진의 완벽하게 윤기 흐르는 입술이 악몽에나 나올 법한 미소로 비틀어졌다. 한국 사람 증명해봐. 애국가라도 불러봐. 이제 군중이 모여들었고 휴대폰 카메라가 무기처럼 겨냥되었다. 지혜는 익숙한 수치심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인지 물어보거나 선생님들이 여러 번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을 잘못 발음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이었다. 당신들에게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철수를 피해 걸어가려고 했다. 그의 손이 뻗어나와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사실 해야 해. 봐, 여긴 우리 학교야. 우리 복도고, 우리 규칙이야. 지혜의 다른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아버지의 착오를 개조한 체육관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낸 근육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르려 했다. 그녀는 손에 권투 글러브의 환영을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통제해라, 지혜야. 통제 없는 힘은 파괴일 뿐이다. 그녀는 억지로 힘을 빼고 더 작아지려고 했다. 놔주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철수의 소나기가 더욱 조여졌다. 안 놓으면 아빠한테 달려가서 울 거냐? 아, 맞다. 아빠가 지금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신다던데 딱 내 수준에 맞는 직업이네. 그 말은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강하게 와 닿았다. 그녀의 아버지 김민수는 젊은 시절 준프로 권투 선수였고 그의 손은 자기보다 2배나 큰 상대를 춤추듯 피할 만큼 빨랐다. 그 손은 이제 최저임금을 받으며 쇠고기를 분류하고 있었고 훈련 체육관을 열겠다는 그의 꿈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지혜는 벗어나 복도로 달려갔고 철수의 웃음소리가 늑대 떼처럼 그녀를 쫓아왔다. 수진의 목소리가 군중을 뚫고 들려왔다. 쟤 얼마나 겁먹었는지 봤어? 쥐새끼 같더라. 화학 수업은 집중할 수 없는 공식들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지혜는 뒷줄에 앉아 늘 앉던 자리에서 속삭이는 말들과 손가락질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박 선생님은 분자 구조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지혜의 마음은 차고에 걸려있는 샌드백, 8살 때부터 그녀의 명상이었던 캔버스에 가죽이 부딪히는 리듬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예전 학교에서 특히 심한 날, 코피를 흘리고 옷이 찢어진 채 집에 돌아온 후 그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싸움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지혜야. 그는 그녀의 작은 손에 테이프를 감으며 말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해야 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그녀는 그 약속을 했고 석 달 동안 점점 심해지는 괴롭힘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켰다. 점심시간은 새로운 굴욕을 가져왔다. 지혜는 구석에 있는 빈 테이블을 찾아 조용히 샌드위치를 먹고 싶었다. 샌드위치를 한 입 겨우 베어 물었을 때 철수의 그림자가 그녀의 쟁반 위로 드리워졌다. 어머,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제일 좋아하는 외국인 교환 학생이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방 전체에 들리게 말했다. 음식은 어때, 지혜야? 너무 맵진 않니?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물병을 건드려 샌드위치와 그녀의 무릎 위로 쏟아졌다.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청바지를 적셨고 근처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이쿠. 철수는 가짜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 어디에 앉는지 좀 더 조심해야 할 텐데. 지혜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녀의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고 몇몇은 동정적이었지만 대부분은 재미를 갈망했다. 그녀는 젖은 점심을 모아 화장실로 걸어갔고 철수의 목소리가 그녀를 따라왔다. 네가 엎지른 거 깨끗이 치우는 거 잊지 마. 화장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바라봤다. 정말로 바라봤다. 그녀의 검은 눈에는 몇 달 동안 가둬두었던 폭풍이 담겨 있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굳건하고 강해진 그녀의 작은 손은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통제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 현명하게 싸움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이 화장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지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이는 분노의 파도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사흘 뒤 점심시간에 교정에서 찾아왔다. 지혜는 미술관 근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찾아 스케치북을 들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림은 항상 그녀를 진정시켜 주었다. 다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는 유려한 선과 음영이 있었다. 그녀가 오래된 떡갈나무를 스케치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때 그림자가 그녀의 페이지 위로 드리워졌다. 김민정이 불안해 보였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정은 지혜와 같은 주에 강변고로 전학을 왔고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이사했다. 지혜와 달리 민정은 쉽게 웃었고 타고난 카리스마로 빠르게 더 수용적인 학생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았다. 안녕. 민정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 그거 정말 잘 그렸네. 지혜는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민정을 곁눈질로 훔쳐봤고 그들의 자신감과 학생들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선생님들에게 맞서는 모습에 감탄했다. 고마워. 그냥 나무일 뿐이야. 그냥 나무라고? 민정이 웃었고 그 소리는 음악 같았다. 저 선들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를 담아냈어. 정말 재능 있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혜는 진심으로 웃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그들은 미술, 애리조나와 강원도의 차이점,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어려움에 대해 쉽게 이야기했다. 지혜는 긴장을 풀고 자신을 둘러싼 벽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민정이 미분적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민정의 눈이 빛났다. 정말 좋을 텐데. 난 초에 선생님 수업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어. 물론이지. 내일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어. 그것은 인간적인 연결의 단순한 순간이었지만 지혜에게는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때 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머리 위로 몰려오는 폭풍 구름처럼 다가왔다. 이런 철수는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자년이 친구를 사귀었네. 지혜의 속이 끓어올랐다. 그녀는 혼자 지내려고 조심했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제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그녀의 독성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퍼지고 있었다. 사실 저희는 막 끝내려던 참이었어요. 민정은 침착하게 말하며 일어서기 시작했다. 민준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 그렇게 빨리 가지마. 제대로 인사를 못했잖아. 그는 과장된 공손함으로 민정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최민준이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강병구에 온 걸 환영해. 너무 많은 다양성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는데. 민정은 내밀어진 악수를 무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수진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미소는 약탈적이었다. 내 친구가 말하는 건 우리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특정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지혜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녀의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만둬. 이건 민정과 상관없어. 하지만 상관 있어. 철수는 그녀의 스케치북을 집어들고 훑어봤다. 봐, 민정이는 좋은 사람 같아. 똑똑하고 친절하고 아마도 밝은 미래가 있겠지. 잘못된 무리와 얽히면 안타까울 거야. 그는 그녀의 스케치북에서 그녀가 권투 자세를 취하고 장갑을 끼고 눈이 집중력으로 매서운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린 페이지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철수의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침해처럼 느껴졌다. 이게 뭐야? 네 아빠가 너한테 싸우는 걸 가르쳐줘. 철수는 그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귀엽네. 샌드백에 연습해? 아니면 그냥 공장에서 다른 불법 체류자들한테? 무언가가 지혜의 가슴 속에서 움직였다. 댐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것 같았다. 돌려줘. 이거? 철수는 스케치북을 더 높이 들어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다. 내가 여기서 점심 먹게 해준 대가라고 생각해. 민정이 앞으로 나섰다. 그 애한테 돌려줘, 당장. 안 그러면 수진이 민정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교장 선생님께 말할 거야. 엄마 아빠한테 달려갈 거야. 속보인데 너희 둘 같은 하찮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신경 안 써. 철수는 여전히 스케치북을 훑어보고 있었고 그의 해설은 페이지마다 점점 더 악랄해졌다. 이거 봐 얘들아. 이거 너라고 그린 거야 지혜야. 솔직히 말해서 실물보다 훨씬 예쁘게 그렸네. 그 웃음소리는 그녀의 피부에 산처럼 느껴졌다. 다른 테이블의 학생들이 알아채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포착하기 위해 휴대폰이 나타났다. 지혜는 그들의 눈에서 잔인한 기대를 볼 수 있었다. 자동차 경주에서 군중들이 사고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표정이었다. 제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게 들리는지 싫어하며 속삭였다. 그냥 돌려줘. 철수의 표정이 변했고 더 어두워졌다. 돌려받고 싶어. 빌어. 무릎을 꿇고 빌어. 그러면 고려해 볼게. 떡갈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교정은 조용해졌다. 지혜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의 무게가 물리적인 힘처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주변 시야에서 그녀는 민정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그녀를 대신한 공포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빌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렇게 갖고 싶지 않은가 보네. 철수는 스케치북을 머리 위로 들어 반으로 찢으려고 했다. 기다려. 그 말은 그녀가 맞기도 전에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철수는 승리를 만끽하며 멈췄다. 마음이 바뀌었어? 잘 됐네. 이제 무릎을 꿇고 제발 철수야 내 나라에 불법으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 분수를 알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해. 그 말은 연기처럼 공중에 맴돌았다. 지혜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고 몇 년 동안 삼켜온 자존심과 억눌린 분노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정을 바라봤고 그들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고 선택을 내렸다. 아니요,
그녀는 교정 전체에 분명하게 들리도록 말했다. 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잘못된 대답이야. 그는 스케치북을 찢었고 페이지들이 가을 낙엽처럼 흩날렸다. 지혜의 그림들, 그녀의 기억들, 그녀의 사적인 생각들, 그녀의 영혼의 조각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짓밟혔다. 그러나 그녀를 부러뜨리는 대신 그녀의 예술 작품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혜는 아버지의 피가 혈관 속을 흐르는 것을 느꼈고 그가 그녀의 근육 기억에 새겨 넣은 훈련이 겨울잠을 자던 곰처럼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철수는 웃었지만 그녀의 어조에는 그를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지혜는 몸을 굽혀 찢어진 스케치북 조각들을 모았고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녀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녀의 어깨는 곧게 펴졌고 그녀의 자세는 균형이 잡혔고 그녀의 손은 복종보다는 준비성을 말하는 방식으로 옆구리에 느슨하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어. 그녀는 새로운 날카로움이 담긴 목소리로 반복했고 군중 속의 몇몇 학생들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역동적인 변화를 감지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저 쥐새끼가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이제 자기가 강한 줄 아나 봐. 수진도 덧붙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부족했다. 철수는 으스대는 태도를 회복하며 가슴을 부풀렸다. 있잖아. 누군가 너에게 존경심에 대해 가르쳐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지혜의 소매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그녀를 더 움켜쥐고 굴욕감을 주려고 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셔츠에 닿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지혜의 왼손이 유연한 움직임으로 올라와 그의 손목을 그녀의 어깨에 고정시켰다. 그녀의 오른손은 짧고 날카로운 펀치를 날려 그의 명치에 적중했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웅크렸고 지혜는 왼발을 축으로 회전하여 그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그를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뜨렸다. 교정에는 충격적인 외침이 터져 나왔다. 철수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올라왔고 턱이 땅에 쓸린 곳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대체 무슨 짓? 민주는 기술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운 격렬한 스윙으로 돌진했다. 지혜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몸을 유연하게 움직여 그의 펀치를 쉽게 피했다. 그녀는 그의 뻗은 팔을 잡고 그의 몸을 가로질러 발을 뻗어 힙토스로 그를 근처의 자전거 거치대에 처박았다. 금속성 쨍그랑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교정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이전의 허세가 사라지면서 뒷걸음질 쳤다. 미친년, 보안에 전화할 거야. 맘대로 해. 지혜는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너희 셋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내 재산을 파괴했다고 말해. 철수는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찢어진 입술에서 나온 피가 그의 야구 점퍼에 뚝뚝 떨어졌다. 너 같은 계집애가 지금 누구한테 덤빈 줄 알아? 그래. 지혜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싸움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다. 그만둘 줄 모르는 양아치한테 덤볐지. 철수는 이전에는 진정한 저항에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맹목적인 분노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지혜는 그의 돌진을 피하고 그의 머리를 뒤로 젖히는 정확한 어퍼컷으로 그를 잡았다. 그가 뒤로 비틀거리자 그녀는 그의 턱에 정통으로 맞는 크로스를 날렸다. 충격음이 총소리처럼 교정에 울려 퍼졌다. 철수의 눈이 뒤집히고 그는 땅에 쓰러지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학생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휴대폰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고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조용한 소녀가 훈련된 파이터의 정확성으로 양아치 3명을 쓰러뜨린 것이다. 지혜는 철수의 의식을 잃은 모습 위에 서서 가슴이 꾸준히 오르락 내리락 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계속 나아가 그들이 그녀에게 가한 모든 굴욕, 모든 잔인한 말, 모든 두려움의 순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녀의 주먹이 쥐어졌고 그녀는 복수의 어두운 만족감이 그녀를 부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 속에서 들었다. 통제 없는 힘은 파괴일 뿐이다, 지혜야. 가장 강한 파이터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안다. 그녀는 주먹을 풀고 물러서서 철수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내려다봤다. 가만히 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여기서 끝이야. 민주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창백했다. 수지는 미술관 근처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고 그녀의 평소 자신감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들 중 누구도 쓰러진 리더를 도우려고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 목소리는 철수의 의식을 잃은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기에 딱 맞춰 도착한 교감 선생님, 나 선생님의 것이었다. 그의 시선은 흩어진 미술 용품에서 충격에 휩싸인 학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침착하게 서 있는 지혜에게로 향했다. 철수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민정이 재빨리 지혜의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몇몇 학생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혜는 군중 속에서 동정적인 얼굴들을 보고 놀랐다. 분명히 철수의 공포 정치는 그보다 더 많은 적을 만들었다. 김양 사실입니까? 나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어조로 물었다. 지혜는 철수를 내려다보고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진 그녀의 찢어진 스케치북의 잔해를 바라봤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 싸움과 반격의 차이, 정의와 복수의 경계에 대해 생각했다. 저와 제 친구를 괴롭혔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방어했어요. 나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괴롭힘 상황의 징후를 알아차릴 만큼 오랫동안 교육자였고 철수의 행동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알았다. 민준, 수진, 철수를 보건실로 데려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는 지시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비켜요. 쇼는 끝났습니다. 군중이 흩어지자 민정은 몸을 굽혀 지혜의 찢어진 스케치북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것들 중 일부는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부드럽게 말했다. 지혜는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여전히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고마워. 나를 옹호해줘서 고마워. 저희 둘 다 옹호해줘서 고마워. 민정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정말 대단했어. 어디서 그렇게 싸우는 법을 배웠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는 목소리에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임무 완수네.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생각에 철수는 당분간 누구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며칠 후 교정에서의 대결 소식이 강변구의 산불처럼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전해질 때마다 부풀려졌다. 어떤 버전에서는 지혜가 6명의 공격자를 상대했고 다른 버전에서는 철수가 턱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더 단순하고 강력했다. 조용한 소녀가 마침내 자신을 옹호했고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양아치는 그의 피해자들이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철수는 사흘 뒤 눈에 멍이 들고 자아가 현저히 줄어든 채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지혜를 완전히 피했고 그의 평소 으스대는 태도는 불안한 시선과 그녀의 사물함을 조심스럽게 우회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민준과 수진도 그의 뒤를 따랐고 그들의 잔인한 발언은 지혜가 지나갈 때마다 멈추는 속삭이는 대화로 대체되었다. 분위기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다. 이전에는 지혜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학생들도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 인사를 했다. 이전에는 괴롭힘의 미묘한 징후를 무시했던 선생님들도 갑자기 교실 역학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심지어 청소부 아저씨, 박 아저씨도 어느 날 아침 그녀를 멈춰 세우고 내 딸이 네가 한 일을 들었어 자랑스럽다 지혜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혜 자신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키가 더 커졌고 머리를 숙이는 대신 들고 바닥을 쳐다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가 자신을 둘러싸고 쌓았던 보이지 않는 벽은 무너졌고 폭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기 존중과는 모든 관련이 있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대체되었다. 대결이 있고 나서 3주 후 그녀는 민정과 함께 미분적분학 과외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서고 있었는데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와 그의 남은 친구들은 자판기 근처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긴급했다. 내 말은 쟤는 정상이 아니야. 민준이 말했다. 그냥 장난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싸우는 법을 배울 수 없어. 어쩌면 제 아빠가 진짜 싸움꾼이었을지도 몰라. 수진도 불안하게 덧붙였다. 예전에 프로복싱 선수였다고 들었어. 철수의 목소리는 지혜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했고 평소에 오만함은 사라졌다. 상관없어. 우리는 쟤랑 끝났어. 혼자 있고 싶어 하면 혼자 있게 해줘. 언제부터 네가 누구에게서든 물러섰어? 민준이 따졌다. 철수는 잠시 동안 조용했다. 그가 다시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강하다는 게 반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쟤는 그날 나를 정말로 다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그게 내가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종류의 힘이야. 지혜는 그의 말에 이상한 만족감과 슬픔을 느꼈다. 철수는 배우고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성장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가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와 같은 학생들이 그의 깨달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을지 궁금했다. 그녀는 대화에서 돌아서서 민정이 정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얼굴은 지혜의 날들을 가장 좋게 만들어준 미소로 밝았다. 커피 마시러 갈 준비됐어? 민정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물었다. 물론이지. 지혜는 쌍둥이 문을 밀고 콜로라도의 햇살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시내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민정은 갑자기 멈춰서서 그녀를 마주봤다. 뭐 좀 물어봐도 될까? 그래. 교정에서 네가 방역하기로 결심했을 때 뭐가 달라진 거야? 마침내 일어서게 된 계기가 뭐였어? 지혜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내가 만든 무언가가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던 것 같아. 내 예술, 내 기억들. 조용히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내 일부를 가져가도록 해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지금은 지혜는 학교 건물을 되돌아봤고 학생들은 오후의 햇살 속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어떤 학생들은 혼자 걸었고 어떤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걸었지만 그들 모두는 괴롭힘에는 결과가 따르고 피해자는 승자가 될 수 있고 권력 역학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움직였다. 이제 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너를 해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 민정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현명하신 분 같아. 맞아. 지혜는 매일 저녁 피곤한 손과 참을성 있는 눈으로 집에 돌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김민수를 생각하며 동의했다. 아버지는 싸움은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 무서울 때조차도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라고. 그날 무서웠어? 지혜는 철수의 손이 그녀의 소매에 닿았던 순간 석 달 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던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무서웠지.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나를 짓밟도록 내버려두면 내가 어떻게 될지가 더 무서웠어.
그들은 잠시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걸었고 로키 산맥이 멀리서 온화한 거인처럼 솟아 있었다. 지혜는 불과 한 달 전에 조용하고 보이지 않고 두려워했던 소녀에 대해 생각했다. 그 소녀는 여전히 그녀 안에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강한 누군가.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와 함께했다. 커피숍에서 민정은 축하의 의미로 음료를 사겠다고 주장했다. 일어선 것을 축하하며 그들은 컵을 들어 건배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축하하며 지혜는 그들의 컵에 자신의 컵을 부딪히며 대답했다. 오후의 햇살이 커피숍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가운데 지혜는 차고 체육관과 삶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교훈을 되새겼다. 폭력은 결코 첫 번째 답이 아니었지만 때로는 양아치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핵심은 그 언어를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철수의 턱은 나았지만 그의 관점은 영구적으로 바뀌었다. 민준과 수지는 잔인함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지혜는 아버지가 항상 그녀에게서 보았던 조용한 힘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결코 다시는 아무도 그녀를 작게 느끼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차가운 사물함에 등을 기대고 투명 인간이 되기를 바랐던 소녀는 사라지고 진정한 힘은 펀치를 날리는 능력이 아니라 폭력이 필요할 때를 아는 지혜와 폭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 자비를 베푸는 성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로 대체되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승리는 교정에서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후의 순간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물러서기로 선택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가 그녀에게 심어준 가치를 존중했을 때였다. 양아치들은 그녀의 소매를 잡아채며 낄낄거렸고 또 다른 쉬운 목표물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들은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괴물이 아니라 보호자였다. 그리고 그 보호자는 강병호에서 아무도 다시는 그녀의 조용함을 약점으로, 그녀의 친절함을 취약성으로, 또는 그녀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전쟁을 위한 초대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